two, three, four.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고정은 없고요, 오늘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곧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어디 갖고 대표라고 그랬다가 이근영 대표한테 까였다며 한번. 아니, 까인 적 없는데. 까인 데 없어? 예. 네, 이근영 대표가 점잖으니까 킥킥킥 웃고 그래 말았겠지 뭐. 아니, 제 대표라고 자칭하면서 다닌 적은 없습니다. 내가 대표라고 얘기해줬지. 네. 자, 그리고 시사인 고재열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고재열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죠, 여기. 전국구에. 아니,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인가? 예. 삼성 때 한번. 삼성 때 한번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최강욱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방 변론을 안 하다가 이제 지방 변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 지방 출장 때문에, 지난주는 하얼빈 가느라고 못 왔고, 이번 주는 지방 출장 가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고재열 기자도 여기도 천재과예요. 여기도 모르는 게 없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고재열 기자가 최강욱 자리를 대신하는. 최강욱 팬이 은근히 많아졌대, 근데. 아니, 많아진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예. 진짜 많아졌더라고. 예. 그럼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이제. 고재열 기자도 원래 시사인에 예. 주진우 기자보다 원조 스타였었어요. 네. 잘 모르시죠? 저는 지난번에 TBS에서 한번 뵀습니다. 아니, 원래 그전에 팬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방 스타였고,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전국구 스타로 되면서. 왜 지방 스타였어요? 그때 무슨 여성 뭐 때문에 또 안티도 많아, 여기에. 방송하시죠. 자,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고요.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합니다. 아직도 미수습된 가족들과 인양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지금도 팽목항에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2월 26일 일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올 예정이고 광화문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b.or.kr, imtb.or.kr이나 세월호 가족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b.or.kr, imtb.or.kr에 들어오시면 한 줄 통신 시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간단하게 전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번지 벙커에서 있습니다. 방송도 즐기시고 커피, 식사, 술도 함께 할 수 있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남 신흥역에 건설 중인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가 책임 준공합니다. 건설비는 코리아 신탁을 통해 이미 완납되었습니다. 신흥역과 바로 연결됩니다. 롯데시네마 9개관이 입점 확정되었습니다. 신도시에 건설 중인 빌딩이 아닙니다. 현재도 공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 타워. 분양 문의는 1800-4603, 문자 문의는 010-5380-8497.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 세차가 필요할 땐 세차를 파는 사람들, 세차 장기 렌터카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세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세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세차를 파는 사람들 혹은 세 사람을 검색해주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참 자연을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돈은 안 되지만 땅에 대한 생각,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해바라기 사과, 햇볕 맑은 사과, 그게 자연의 이치지 뭐. 아주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알갱이, 그게 가을이 돼서 빨간 사과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보낸 사과 또 맛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복을 전하고 싶거든요. 사과 좋아요. 사과? 농사 지러 오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뭐 별 거 있나? 검색창에 새콤달콤 우리 농장을 검색하세요. 자, 설 이후에 요즘 이제 박지영 대표님 네. 이런 겁니다. 설 이후에 하도 이 10월 29일서부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하면서 특검, 헌재, 야, 우리나라 사람들 법에 다 도사가 됐어 이제. 네. 헌법을 외우질 않나, 헌재법을 외우지 않나, 예. 예? 형법을 외우지 않나. 뭐 19조, 22조 뭐 이런 거. 예, 19조, 21조, 22조. 이제 헌재법 또 25조, 2항, 3항. 진짜 이게 한 3개월 동안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이 한 300년을 발달한 것 같아요. 많이 똑똑해지셨죠. 진짜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이 특검과 헌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오롯하게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판단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지금 정치 어떤 밥상에는 음식들이 아주 현란하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검도 챙겨야 되고 헌재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지금부터 좀 이렇게 맛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반기문 지고 황교안 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3주 전에 처음 예언을 했거든. 저는 4개월 전에 예언했습니다. 황교안 뜨는 거? 그렇지. 반기문 지는 건 다 알았는데 황교안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대타로 뜰 것이다라고 하는 건 나만 얘기한 거예요. 채널A에서. 몇 주 되셨다고요? 3주요. 저는 1월 1일자로 예언했으니까 제가 좀 앞섰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첫 예언한 게 그 외부자들이 나간 게 12월 27일 날 나갔더라고. 저는 사퇴 시기도 맞췄는데요. 사퇴 시기요? 입춘 전후다. 이 양반 왜 나왔어? 입춘이 언제인데요? 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입춘이 감옥 있을 때 저 절기가 무척 소중해요. 예? 입춘이 지나 이제 추위가 풀리고. 저도 반기문 불출마 가능성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9월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19대 대통령 쓸 때부터 아저씨 예상을 반기문 진다라고 하는 건 정치평론가들은 아니, 다 예상했어. 불출마할 가능성이 많다. 아니 그러니까 반기문이 레이스 끝까지 못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평론가들 90%가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한 1년 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맞아, 우리 훅 한 달 만에 들어와서 3주 걸린다. 근데 진짜 정확하게 맞췄어. 네. 그 채널 A는 요즘 복 터졌어요. 저도 이제 설 직전에 YTN 나가서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설 직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더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중도 사퇴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2월 7, 8일 예를 들면 한 주 정도 더 걸리고 중도 사퇴할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사퇴는 얘기는 안 했지만 시기는 2월 15일서부터 30일까지 봤거든. 네, 저는 한 2월 7, 8일, 10일 이 정도로 봤는데 사실은 이게 급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이게 판이 더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설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더 공고해졌거든요. 그 밴드웨건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전격 사퇴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의 유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오늘 지금 깔때기 대결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깔때기를 마지막 깔때기. 파이널 유언 깔때기. 반기문을 이렇게 지지를 빼기 위해서 황교안을 키워야 된다까지 황교안 키우기 운동까지 주창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만 그랬지 난 실제 키우기 운동을 했잖아. 여기까지. 아니 근데 반기문 할배 귀여워 죽겠어요. 시간은 좀 흘렀지만 지난주에 사퇴했으니까요. 근데 참 못됐더라고요. 마지막 불출마 변을 보니까 남 탓을 했잖아요. 본인 탓을 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하고 참 대조되죠. 박원순 시장은 본인의 부족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참 무책임하다. 끝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제가 봤을 때 빙의가 된 것 같은데 이승만 박사 빙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국부의 심정으로 돌아왔는데 이 국민들이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의식 수준을 굉장히 낮게 봤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 정국 지금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촛불을 든 지가. 그 촛불 100일 동안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네. 300년 민주의식이 성장한 것 같다. 네. 본인이 과거에 그런 어떤 생각 가지고 큰 인물이기 때문에 오면 자기 중심으로 모이고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환상을 가진 거죠. 네.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떠난 할배 계속 얘기하면요. 청취율 떨어져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정치권을 너무 우습게 보죠. 사실. 네. 뭐 마지막 얘기로 저는 이렇게 정말 국민을 우습게 봤다라고 엮인 건 사태 하루 전에 촛불을 적으로 돌렸잖아요. 촛불이 초심을 잃고 그러니까 그건 뭔 근거야 그건 네. 또. 뭐 와보지도 않은 분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래요? 뭐 어떻게 간이라도 좀 보고 그런 평가를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촛불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 응집된 민의를 이 저기로 돌린 것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반기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그런데 이제 이 전국에서 금도가 있어요. 이 촛불의 시작을 사람들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뇌관, 방한세 역할을 했지만 이 촛불의 뿌리는 세월호예요. 네. 그럼 촛불의 초심을 폄하하고 촛불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세월호 이 참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 더 있다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이 적폐, 이 실정에 대한 염증이 바닥에서 쭉 쌓여 있던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폭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에 정말 극적인 사건이 참사가 세월호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설 이후에 정치 이제 지금 그 계산이 복잡해요. 네. 설 밥상에 민심이 어디로 갈지. 아까 밴드 외곤 효과를 다 먹지도 못하고 반기문이 아웃됐다. 네. 거기서부터. 일단 뭐 설 직후에 여론조사 한 2가지만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다들 아실 테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바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유선 47%, 무선 53%로 조사를 했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예. 아니, 이게 중요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거는 여론조사 발표할 때 중요한 거지. 아니, 왜 그러냐면, 조사 방식에 대해서 수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니까 어떤 게 맞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유선과 무선의 반반. 예를 들면 비율을 어느 정도 안배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전화 면접 조사로 했느냐, ARS 조사를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적중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의 방법론에도 부합하고요. 그리고 유무선의 배합 비중은 학계에서 뭐 입증된 바는 없지만 경험칙상 보면 뭐 7대3, 6대4 정도로 무선이 높게 나와야 상대적으로 좀 정확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 조사보다는 밤 시간대 조사를 주로 해야 정확한데 특히 이제 최근에 JTBC하고 그다음에 MBN이 반기문 사퇴한 날 당일날 ARS와 스마트폰 앱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이 20% 중반대 나오고 굉장히 전화 면접 조사로 조사한 결과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로 보였죠. 왜냐하면 YTN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로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사 방식에 대해서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사실 문재인이 거의 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반기문을 넣었을 때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설 민심 효과를 MBC하고 세계일보가 시차를 두고 4일 동안 시차를 두고 RNR이라고 하는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에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동일 기관입니다. 조사 기관은 4일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격차가 10.7%가 더 벌어졌어요. 문재인과 반기문의 격차가. 그러니까 결국 설 밥상에서 한 11%포인트가 더 벌어진 거예요. 설 연휴 그러니까 동안. 몇 대 몇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3대 13 이 정도로 나온 거죠. 문재인과 반기문이 20포인트 차이를 벌렸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 들어갈 때보다 설 나오면서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한 10% 벌어졌는데 원래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말 연초에 신년 여론조사가 12개 언론사가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평균치를 내보면 그 당시에 다자구도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한 5%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문재인과 반기문이. 근데 반기문이 12일 날 귀국한 이후에 한 4, 5일 지난 다음에는
그 행보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구설수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20일쯤 조사해보면 10%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예. 5에서 10%로. 네. 그 다음에 설 직전에는 또 5%포인트 더 벌어지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 직전만 해도 한 10에서 15%포인트가 벌어졌는데 설을 지나고 나니까 20%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반기문이 사퇴하는 시점에 세계일보 조사는 발표가 됐었고 그날 이미 그 다음날 발표될 중앙일보 조사 결과가 엠바고로 다 돌았어요. 반기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20%포인트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반기문의 사태가 거의 대세가 굳어졌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입니다. 뭐니 해도 지지율입니다. 반기문이 뭐가 있습니까? 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지지율이죠. 예. 일단 이제 내용적인 얘기로 들어서서 이렇게 좀 강소매체 애환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소매체가 어디예요? 시사인? 그 당일 JTBC에서 아니 위클리로는 1등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부럽냐면 JTBC에서 바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날 와 정말 돈 많구나. 그리고 나한테부터 하면 바로 조사해 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TBS는 안 해요 그런 거? TBS요? 그런 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 지들 돈 벌으려고 벼랑을 그걸 들이대. 그리고 아까 전화 면접 조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돈이 이게 한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데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창간 기념업 때 해볼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 한번 하세요. 이번에 이제 탄핵되는 날 정봉주의 복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과 한번 하세요. 시사인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돈 대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하루에 N7개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 이제 잡지 같은 매체는 48시간 지나면 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풀 데이터를. 통계표라고 그럼 얘기하는데. 할 필요가 없네 진짜. 아니 그래도 TBS도 저거 보라 그래야겠는데 할 필요 없이. 근데 이번에 그 중앙일보 조사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기문 사퇴하고 난 다음에 조사. 아니요. 그 직전 조사인데요. 조사는 사퇴되기 전에 했는데. 1월 31일, 2월 1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 내용이 있었냐면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지도가 아닌 호감도. 그러니까 호감이 있냐 없냐. 그거 이제 선행지수라고 보죠. 그렇죠. 주로. 이제 뭐 박씨가 해주셨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지도의 선행지표고 확장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중앙일보가 작년 9월, 12월 그리고 이번에 2월 이렇게 세 번을 조사를 했어요. 이 시차를 두고 똑같은 호감도 조사를. 근데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12월 대비 6%포인트가 호감도가 높아졌고 비호감도가 5%포인트 빠져갖고 지금 현재 50.32 호감, 비호감이 47.5로 거의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냐면 호감이 15.7인데 비호감이 67.3이에요.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반기문 얘기 그만하라니까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보면 호감도가 44.2, 비호감이 46.2로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후보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후보인 이재명, 안철수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은 34.6이고 호감이 비호감이 57.6으로 호감층이 굉장히 협소해 있습니다. 비호감이 높네 그러고. 높죠. 안철수 같은 경우도 호감이 32.9, 비호감이 65.1로 안철수는 확장력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비호감이 그 정도 높으면 치고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 사람 보기 싫은데 지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비호감이 자그마치 문재인에 비해서 20%가 더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희정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조사해 보면 호감도가 29.3이었는데 이게 44.2로 비약적으로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한 15%가. 한 달 사이에. 12월 말, 1월 말에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무슨 이유일까? 보수층과 중도층들이 굉장히 안희정 지사에 대한 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테마로 이렇게 안희정 지사의 꽃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꽃길? 네. 지금 뭐 설 이 민심에 분명한 승자 중 한 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몇 가지 운이 아주 겹치는구나. 안희정 지사에게. 그러니까 일단은 자 이런 대비는 성립이 돼야 안 되면 안희정 지사의 꽃길이면 이재명 시장의 흙길.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안 돼요. 보완제가 돼야 안 돼. 그게 난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잖아요. 난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반기문 빠진 거 어디 가는 거 별로 궁금하지 않아.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그 지지율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초기에 한 15%에서 10% 빠졌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8, 9%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18% 많이 온 거 18%까지 나갔었어요. 그 당시 빠지는 거는 주로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갔죠. 예. 최근에 빠지는 것은 뭐 1, 2%니까 별로 의미가 큰 없고.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재명 지사. 안희정 지사의 꽃길.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단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일단 유일한 추격자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이었던, 만약에 이제 지지세가 올랐으면 가장 위협적이었을 박원순 시장은 일단 불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울고 있고, 그래서 추격자로서 제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입장이 그렇죠. 됐고. 누구든지 추격자를 언론에서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싸움은 부처의 마다냐.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싸움이 붙으면 이쪽에 또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을 황교안이 얼마나 추격하느냐도 관건이었는데 이제 추격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지금 가장 관심 가는 추격자 언더독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운이 열렸고, 두 번째 운은 지금 유일한 충청권의 유력 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지역 기반. 그러니까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으면 일단 뭐 이제 3자구도 4자구도 안에서 어떤 큰 기반이 있는 건데, 물론 저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충청권 주자가 아니라 충북 주자였어요. 충북과 충남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충남에 안희정이 버티고 있으면 충청권 주자가 못 되는 것이었는데, 안 지사 같은 경우에 충북의 반기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범충청권으로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때는 원래 대선에서는 검증이라는 어떤 혹독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 검증 할인 기간이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는 특별하게 검증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케줄상 검증을 못해. 그렇죠. 그리고 본선 전에 있는 여기에서도 검증이라는 어떤 그런 혹독한 기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난 대선과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검증을 받은 후보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아직 없었는데, 그래서 얼만큼 거기에 버티느냐가 이제 맷집 테스트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생략이 된 거니까 운이 열렸죠.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세고요. 날개를 달았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진보층의 지지보다는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또 종편이나 이런 데서 안희정 띄우기, 그리고 반기문의 사퇴 영향. 실질적으로 반기문이 사퇴한 직후의 조사를 보면 황교안한테 많이 가 있잖아요. 사실 분석을 해보면 빠진 지지율이. 하지만 그 전에부터 빠졌었거든요. 그때의 표는 안희정이 많이 가져간 거예요, 사실. 반기문이 빠지고 살살살살 바람 빠지듯이 빠지던 표는 대부분이 안희정 쪽으로 갔다. 그렇습니다. 같은 충청권 박스에 있기 때문에. 충청권, 그리고 좀 안정적인 어떤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안희정한테 눈길을 돌렸던 거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한 12, 3%는 보수층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황교안한테 가는 거고. 이것도 의미가 있네. 그런 해석 들어본 적 없죠. 아니,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어디다 깔때기를 들이대고 그래야 돼. 느닷없이. 그 표를 유승민 의원이 가져가야 맞는 표인데 못 가져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늘 선거에 보면은 발동이 나중에 걸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유리해요. 아니,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선거가 땡겨졌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봤을 때 유승민 후보는 한 20%, 30%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12월쯤 가면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니, 그거는 유승민 개인의 캐릭터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땐 바른정당이 완전히 운영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반기문 하나만 매달린 거 아닙니까? 반기문 데려오면 뭔가 경선 흥행 지피고 새누리당이 대거 탈당할 거고 집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뭔가 이전 보수와 좀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캠페인이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반기문 데리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데가 바른정당이고 유승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상의 어떤 흐름도를 보면은 개헌이라는 환상이 있었고, 환상도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제3지대라는 환상이죠. 그러니까 제3지대에 제3지대? 친박도 아닌 친문도 아닌 제3지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제3지대에 캐파가 있고 대표 선수가 서면은 집중이 돼서 여기서 뭔가가 창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3지대의 어떤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게 반기문이라는 강력한 후보였고, 그러니까 그 제3지대에 대해서 다들 껄떡거렸죠. 제가 봤을 땐. 근데 네. 일반 국민들 수준만도 못한 게 여론조사 해보면요. 제3지대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60%가 넘거든요. 그렇죠. 왜 정치권에서만 그걸 제3지대를 믿고 있냐고. 여론조사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거죠. 내가 정치권 지금 현역 의원들 만나 그럴 때 제압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여론조사를 또 보면 표피적으로 나온 통계 중요하잖아요. 어느 지지자가 어디로 흘러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선행 지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거 정치인들이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제3지대 때문에 허물어진 게 국민의당이고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할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도 못 볼 테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제3지대를 하나를 형성하자 어떤 그 기조로 가다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 여망에 맞지 않아가지고 12월 때부터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어떤 그 한계를 달했고 그 똑같은 전철을 제가 봤을 때는 바른정당도 바른정당이 자강론, 그러니까 유승민이든 남경필이든 자강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결국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반기문 어대 반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미아가 돼버린 거죠. 지금 보면은 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에 뒤처지고 이제는 후보마저도 황교안한테 이 대행한테 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반기문이 이제 없어지면 본인과 문재인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줄곧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권 교체를 둘러싸고 둘이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각의 평론가들이 결국 안철수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는 확장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후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세력을 따져보거든요. 유권자들은 과연 준비된 후보, 준비된 세력이 누구인지 이걸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 지지세를 올리지 못하는 한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아까 얘기하다가 약간 샜는데 비호감도가 65%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높지? 아까 얘기했던 제3지대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안철수 비호감도가 작년 9월 달에는 52%였고요. 그다음 12월 달에 67%, 그리고 1월 달에도 65%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를 통한 정권 교체는 힘든데 반드시 이번 대선에 완주할 것 같으니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때가 좀 많이 묻었고요. 자기만 옳다라는 아집이 너무 강해진 거죠. 사실 외골수 이미지가 강해진 겁니다.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 중에 많은 어떤 그 세가 반기문 전 총장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러니까 빠질 국면에서 그 표를 받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표들은 오히려 안철수 지지는 반기문한테 갔는데 갔던 게 안철수가 반기문이 죽음으로 인해 갖고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는다. 그 표들은 아까 말씀 황교안이든 유승민이든 심지어 안희정이든 이렇게 분산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의 지지도나 호감도가 받쳐졌던 핵심은 시대 정신에 대한 부합도였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공정과 성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적폐청산 좀 더 공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근본적으로 좀 바꾸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 문재인과 이재명 이런 분들이 더 적임자다. 그리고 당이 정권교체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은 전국정당의 모양새를 띄었고 총선 때부터. 그러면 민주당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후보가 문재인이다. 이렇게 귀결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무척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집합적 판단인데 무척 논리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한테
호남 때문에 살고 호남 때문에 네. 또 죽고 있다라고 몰락하는,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살 때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당 같이 호남 의원들과 함께 해서 이제 어떤 지역 기반을 닦았는데 그 호남은 이길 사람을 원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호남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호남 지지를 까먹은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까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새누리당과 무슨 연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된 거 아니에요?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이 12월 달에 이야기가 컸죠. 이제 대표가 됐죠. 예, 정식 대표가 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 때 예. 2일날 그거 미뤘던 그것도 그렇죠. 12월 2일서부터 12월 9일로 미룬 거. 예. 그때 재밌는 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이 탄핵이라는 명확한 입장. 그리고 그거를 후퇴하지도 않고 아주 계속 했는데. 그런데도 안 올라왔어? 당이 문제였던 거죠. 아니 그때 안철수보다 더 강한 이재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명성 이재명이 가져가는 거고. 선명성은 거기에 뒤처지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가능성 문재인이 있고. 본인은 분명한 갔는데 그때 본인이 당은 당대표도 또 안 쫓아가고, 아니고 당은 또 안 쫓아가고. 당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인지 부조화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럼 문재인 대세로는 이쯤 되면 이제 30%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 이 다자구도에서. 네. 이쯤 되면은 문재인 대세로는 실질적으로 대세론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선거가 할 땐 대세론이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는 몰리는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되는 쪽으로 간다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게 이미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이제? 대세론의 실체는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다만 그 강도가 지금 이제 다자구도 하면 35% 정도를 내외를 오가거든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해보면. 다자구도. 예. 그러면 과거에 사실은 2007년에 MB가 3개월 전, 대선 3개월 전에는 거의 50%를 육박했습니다. 그지만 그때는 박근혜하고 이미 경선을 치른 다음이었습니다. 9월달 조사였고요. 그 전에 경선 국면에서는 MB가 한 40%를 달렸습니다. 박근혜와 경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MB가 굉장히 셌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2007년에 대세, 완전히 대세론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기울은 지형도였었지. 정동영 10%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경선 들어갈 때가 40%였으니까 문재인이 지금 35% 정도로 오가고 있으니까 MB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뒤바뀐 2007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2위와의 격차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MB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박근혜라는 굉장히 필적하는 카드가 있었거든요. 당내 경선에. 그래서 한 10%포인트밖에 지지율 차이가 안 났었어요. 40대 30. 이 정도에서 경합을 치렀거든요. 당원들은 박근혜가 먹었고 일반 국민에서 민심을 이명박이 이겨서 이명박이 된 건데 당내 경선에 지금 이 후보와 문재인과의 격차 거의 20%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크다. 2위 후보 누구? 아니 누가 됐든 그게 안희정이 됐든 황교안이 됐든 누구든 20%포인트가 지금 차이가 나고 YTN 조사에서도 그게 지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영호남. 그리고 이제 호남이 과연 그러면 바뀔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있어요, 호남이 45에서 50%가 문재인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구도에서. 네, 다자구도에서. 저는 이 말씀에 이제 하나를 더 보태자면 어떤 일단 한번 까고 보태지 좀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선거를 또 구도라고 하니까 그 구도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대선은 다자구도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3자 4자. 사자. 왜 사자냐면 반기문 만약에 이를테면 반기문이 후보가 됐다면 그러면 이를테면 새누리당에 그것도 또 마땅한 카드도 없고 그러면 슬며시 새누리당이 단일화를 해줄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황교안이 그리고 어떤 박근혜 적폐 상징적인 인물이 저렇게 된 이상 뛰쳐나온 바른정당이 대통령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보를. 그렇게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정치적 미래가 완전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황교안은 이겨야 되는. 네, 그것도 있고 유승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철수하고 오히려 협력과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황교안 쪽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보수 단일 후보를 이야기할 때는 반기문을 상정해 두고 이야기한 거지 황교안을 상정해 두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나는 끝까지 황교안을 밀어. 밀어주는 게 좋죠. 그럼요. 그거 밀어주는 우리의 전략이 성공했잖아. 아니 근데 황교안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사실 황교안 유승민보다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차피 대선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그쪽에서? 이후에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네. 지들이 무슨 바른정당이야, 근데. 지들도 부역자였으면서. 아니, 뭐, 이름이야, 뭐. 예. 앞으로 좀 바르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기문이. 착한 정당이라 착하게 살자. 반기문 불출마하면서 진짜 좋아진 건 뭐냐면 정당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설픈 삼지대 가지고 합종연행만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죠. 이 대목에서 또 별 지지도 못 받았지만 이 대목에서 또 꼬랑지 감추고 지리멸렬 해줄 사람 손. 국민의당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간대요? 예, 10일 날 입당하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잘 가라. 예, 국민의당에서 경선 치르겠다는 그리고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자구도에서 국민의당은 이번에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 없지. 그럼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새누리당 후보로 메이드가 되면 네. 바른정당에서 바로 반드시 내야 되고, 내야 되고. 국민의당도 당의 존립 때문에 무조건 후보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 단일 후보를 낼 수는 또 없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1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서로 까먹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지는 주로 호남에 있는데 바른정당하고 1+1 해갖고 또 새로운 연대가 되게 되면 호남 지지가 다 빠지면서 그게 문재인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TK 목장의 결투를 새누리당하고 해야 되는데 호남당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고재열 기자 출연료 주니까 밥값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세론 유지는 되고 있는데 변수는 오히려 당내 경선이죠. 그렇죠. 사실. 당내 경선. 본선 같은 경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을 좀 닫아. 광고예요? 광고 시간을 놓쳤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되냐? 한 10분 한 줄 알았더니. 자, 광고 듣고.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본선보다는 이제 당내 경선이 더 중요하다. 네. 중요한 것도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서울에 이런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아?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꼭 한번 들려주니까 다 이제 코끼리 만지는 택 아니에요? 뭐 다리 만진 사람은 뭐 기둥 같다 그러더라. 뭐 코 만진 사람은 뱀 같다 그러더라. 하면서 각기 자기들의 대통령상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대통령상은 도대체 어떻게 묘사하는 게 맞냐? 저는 준비된 개혁 군주를 원한다. 한마디로 보면 그거고요. 그거 팟캐스트만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사람. 일단 좋은 사람, 도덕성이 깨끗하고 바른 사람 원하는 거. 그다음에 바꿀 사람. 확 바꿀 사람. 그리고 준비된 너 문재인 캠프에서 나왔냐? 아니, 바로 일할 사람. 이 세 가지 같은데 안희정 같은 경우도 좋은 사람 이미지가 있죠. 예. 그다음에 바로 일할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증이 올라갈 것 같고요. 바꿀 사람은 또 이재명 시장도 바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합 이런 거보다는 개혁을 더 원하는 거 아니냐. 시대 정신이. 근데 심판이란 말은 여전히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고. 심판이 아니라 적폐를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게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제가 느낀 설날 정치밥상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허기를 면하는 어떤 그런 밥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설 때까지 그게 반기문이 들어와서 팽팽하고 또 문재인을 앞서거나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그 화두가 가장 키워드가 됐을 텐데, 반기문이 기울면서 정권 교체는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모형에 이재명처럼 아싸라게 쓸어버릴까? 아니면, 안희정 같이 저런 댄디한, 댄디는 내 거야. 왜 걷다 갖다 붙여, 댄디를. 안희정 지사 같은, 약간 좀 생긴 게,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를 닮아가지고 그런 좀 이렇게 댄디한 후보도 한번 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여러 여유가 생긴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도 한 20-30명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좀 설날이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팽팽하면 아둥바둥하면서 무조건 정권 교체한다라고 하면서 좀 전투적 이미지로 갔을 특히 텐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제 호남 출신의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이제 40대부터. 참 민주적인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내가 쫙 하면 입들 다 다물어요, 일단. 형이고 누나들 다 다물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저희가 후보가 갈렸던 적이 없어요. 네. 저희는 그냥 정치 얘기가 5분이면 끝나요. 왜냐면 슬쩍 이렇게 이제 형이 뭐 던지거나 떡밥을 던져가지고 혹시 이탈표 있나? 그래서 없는 게 확인되면 끝이에요. 그냥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형이 있어요, 위에? 네. 나는 막내인데, 형이나 누나들이 얘기하면 제가 눈을 딱 레이저 쏴요. 어디 건방지게 막내가 있는데 말들을 함부로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도 호남 쪽인데, 추석 때하고 설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추석 때는 뭐 그다음에 문재인 비토 안철수 백가장명이었어요, 사실은. 복잡했어요, 추석 때는. 근데 이번 설 때는 거의 정리되고, 문재인한테 염려되는 거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을까? 이걸 딱 특히 이재명 지지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안희정 지사도 굉장히 좋다. 이재명 지지자는 너 아니야? 아니 왜 저를 커밍아웃을 시키려고? 저는 다 좋아합니다, 세 분 다. 왜 그러십니까? 여론조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번 설날 밥상은 좀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거의 특히 이제 야권 쪽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으로 분위기는 좀 굳어가는 분위기다. 호남 정서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호남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이제 지난번 1월 22일 날 문재인 대표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본인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좀 호남 홀대 관련해서 진솔한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홀대한 적 없다. 홀대한 적은 없지만 호남에 대한 소외감, 홀대 이런 것들을 참여정부가 제대로 풀지는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런 뜻이었구나. 잘 이해가 안 됐다. 그 얘기를 좀 했죠. 그 얘기를 좀 하고 김정숙 여사가 9월 달부터 1박 2일로 매주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주말에. 그런 것들도 조금 소문이 나고 그래서. 공을 들여야 돼요. 진정성 있게 공을 들이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거의 45에서 50% 나오니까 상당히 어쨌든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남이 그렇게 되면 지금 3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호남도 역시 7-80% 정도 지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호남 무시하네. 90%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안철수하고 다자구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아까 얘기했던 새누리당과의 접점을 벌이면, 되는 집안은 확실히 다 쏠림 현상이 있을 텐데, 만약에 새누리당 보수 쪽에서 힘을 잃기 때문에, 만약에 다자구도 현상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한테도 일부,
그렇죠. 표가 갈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안철수 의원 표는 좀 덜 나올 것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더 집중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 난국에 빠져 있는 보수 진영이 정말 대선을 포기할까요? 우리가 2007년 한번 복귀해 보시죠. 2007년에 어땠나요? 그때 이긴다고 생각은 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싸웠지. 그 당시부터 왕따했잖아요. 2007년에 거의 자포자기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2007년과 2017년 대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는 2008년 총선이 바로 있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이 12월인데 그다음 4개월 뒤에 총선이 치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지면 안 된다. 지면은 무조건 총선에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당을 탈당하고 막 당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그렇죠. 대통합신당 뭐 열린우리당 깨지고 막 1년에 한 서너 번 바꾼 것 같아 나도.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지더라도 최대한 격차를 줄여야 총선에 해볼만 한데 견제 심리를 작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활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총선이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의원들이 뛰질 않아요. 여유 있다. 여유가 있습니다. 대선 설사 진다고 한들 내 정치 생명 앞으로 3년 남아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반기문이 설령 후보로 된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기문까지 빠졌으니까 지금은 길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오히려 진영을 제대로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기 레이스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선에서 후보를 내고 지금 어쨌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당이 지리멸렬하지 않을 정도로만 후보가 좀 버텨주고 그리고 다 유지하면서 2020년 내가 사는 길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네, 그렇게도 하면서 또 하나는 근데 참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선은 늘 희망 고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쪽은 그래도 또 이해창이 나와서 표가 갈리고 여기는 정동영, 문국현이 또 단일화를 하고 그러면 저쪽은 갈리고 이쪽은 합쳐지니까 그래도 어떻게 가면은 뭔가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뭐 이제 그런 어떤 희망 고문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문국현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나왔죠. 참 오래전에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당시 유해창도 나왔습니다. 네.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이해창 나왔죠. 이해창은 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나왔지. 3등 했어, 3등. 어떤 그렇게 그런 어떤 희망 고문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또 다자구도가 있다라는 건 다자구도로 된다라는 건 역동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역동성 때문에든지 어떤 그런 식의 특히 이제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런 희망 고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민이 그게 아예 포기할 수 없고 되겠다. 잘하면 우리도 한번 단일화되면 싸워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 고문이 꾸준히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야권은 분열돼 있고 여권이 오히려 통합을 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 생각이 있겠지만 파괴력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유승민, 황교안이 단일화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5% 수준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맥시멈 30%. 황교안 꼭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죠. 사실. 우리가 그 황교안 캠프로 들어갈까? 우리라고 하세요. 의원님 혼자 들어가세요. 왜 제 신세까지 망쳐놓으려고. 뭐 망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황교안 그쪽 확실히 후보로 메이드 해주면 한 방 훅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날아가요. 황교안. 얼마나 좋은 후보야. 난 이뻐 죽겠어요. 저 황교안 씨 보면. 이번 또 좀 재미있게 볼 측면은 이 카드를 빨리 내려놓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또 반기문까지. 난 오세훈 참 웃겨. 언제 출마했어? 1%인데 무슨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 그러니까 항상 너무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늘 나중에 후유증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김무성, 오세훈, 원희룡 다 불출마, 반기문 때문에 불출마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발 빨라. 한 발 빠르고 진짜 중요할 땐 늦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총선 때 지원 유수 요청할 때는 나온다고 오다가 유턴했고 다시 회군했고 이제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죠. 당신은 그 1%밖에 안 되는 손학규 씹으면 재미있어? 어? 그건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좀 이제 선거 이렇게 큰 판에선 광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 파는 사람. 근데 지금 광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 손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만덕산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 이번엔 어디로 가 이제? 반기문 옆에서 광을 팔려고 하던 나경원 의원이나 또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쓸데없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이제부터 가서 내일부터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전날 사퇴하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 걔도 참 감 없어. 감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 옆에서 지금 광 팔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좀 무너지는 그런 국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대선판이 많이 흔들리고 경선 전망이 오히려 싸움이 과거보다 더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충청권 말하는 대로 이반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문화일보 지난번에 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1월 25일인가요? 문화일보가 조사했는데 문재인 대 반기문, 그다음에 안희정 대 반기문, 이재명 대 반기문 했을 때 안희정, 이재명 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만 이긴 게 아니라 그만큼 그것은 또 잠룡들한테 그런 어떤 희망을 준 거죠. 내가 나가도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준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반기문이 그만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잘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느 누가 나가든 지지할 의향은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반기문이기 때문에 지지가 많이 빠졌고 호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조사 결과 때문에 굉장히 고무됐었죠. 사실 이재명, 안희정. 이제 누가 나가도 이긴다. 그러면 꼭 문재인이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적임자, 이 얘기 가지고 광을 굉장히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러나 이제 그 프레임이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고집할 거냐? 아니면 좀 뭔가 다른 걸 구도로 만들 거냐? 저는 다른 구도를 병행해서 가야 한다. 그게 뭐냐? 적폐청산의 적임자가 누구냐? 이 프레임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문재인 듭니다. 전 대표한테 가장 안정적인 구도는 사실은 이제 당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2위를 계속 지켜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는 반기문 전 총장이 2위를 해주는 이 구도가 사실은 이제 가장 안정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뭐 깨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안희정 지사의 포텐, 잠재력에서 제가 주목하는 이제 몇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노의 분화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 있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이제 공격할 때 친노 기득권이라고 어쨌든 가장 유력 주자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친노 중엔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나는 캠프에 연락받은 적도 없고 한번 가서 차 한잔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같이 뭉뚱그려 있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냐면 이미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 갈 자리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거기는 이미 문재인 대표 쪽에는, 캠프 쪽에는 이미 거기는 이제 메이드된 판이고, 그렇죠. 이미 다 몰려 있고 문턱도 높아졌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로는 이제 못 낀다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안희정 지사 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눈이 많이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노 안에서 분화가 이렇게 좀 이제 선명해지면, 그리고 사실 경선 상황으로 되면 어쨌든 아무리 예의를 지켜도 서로 어떤 거칠어질 부분도 있고, 그러면 친노 안에서 이렇게 어떤 분화의 부분도 보여서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친노 청산이니 뭐 이렇게 얘기 드는 그런 데서 사람들은 좀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친노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은 좀 옅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지적이네, 저거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동안에 지적받았던 게, 예를 들면 보수에서 계속 공격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그 비판을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친문 패권지 두 가지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수층의 비토가 세다. 두 번째는 호남의 비토 반문 정서가 있다. 세 번째는
국민의당을 껴안지 못할 거다. 통합과 연대가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다 날라갔죠. 왜? 보수층의 비토는 있지만 보수층 규모가 확 줄었거든요. 절반은 줄어버렸습니다. 과거에 40%에서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최장해야 뭐 최대해야 25%. 너 오늘 모처럼 내용 있는 얘기를 한다. 어?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호남에서 반문정서가 깨진 거, 지지도가 많이 올라왔던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국민의당의 비토 정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지만 국민의당도 당 지지세가 확 줄은 거죠. 확 줄어버린 거예요. 볼륨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한 부족이 의미가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그 양자 대결이든 삼자 대결이든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거의 50% 돌파를 하거든요.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의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공격의 무기는 친문 패권주의거든요. 패권주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 당대표 시절에 자기가 패권을 해본 적이 없잖아. 계속 휘둘렸죠. 오히려 비노초 같아. 사무총장 하나 제대로 임명을 못했고 늘 문 대표 쪽에서 에른 친노가 잡으면 탕평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비노가 잡으면 자기 사람들만 쓰게 했고 이중잣대를 늘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고 지금 캠프도 사실 실무자들은 친노 출신들이 많이 있겠지만 좌장격인 예를 들면 의원들급들은 훨씬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사실 뭐 임종석, 뭐 노영민, 전병헌 뭐 이런 분들이 친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친문 패권주의는 이를테면 뭐 비유하자면 사실 예방적 조치죠. 그러니까 친문 패권을 당대표 시절에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 그럼 당대표도 아닌 시절에는 절대 더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누릴 텐데 그러면 사실은 누린 다음에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행위에 대해서 누리기 전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캠프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친노 청산이라고 어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는 치르고 그 사람들이 선거는 이기고 그러니까 선거 뒤에 우리가 뭐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 혹은 이렇게 국회의원 뭐 그걸 받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게 맞지. 근데 양정철이 안 들어갈까? 아니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2012년 패착 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리 다 잘라놓고 신도를 뺀 거.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찬 다 달렸고. 박시영 부대표님. 내가 질문이 있어. 나는 왜 친문으로 분류가 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여기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은 남의 계보로 분류를 아주 싫어해요. 본인의 꿈이 크기 때문에. 아니 그게 다른 사람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친문의 활동을 그 행태를 보인 적이 있어? 그럼 여기서 커밍아웃 하면 되시죠. 뭐라고? 난 사실 난 친봉이다. 아니 사실 전국구 뭐 한 1년 정도 들어본 분은 계속 씹어댔잖아. 다 알죠, 사실. 근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개혁주의자인데 누구 밑에 들어가서는 잘 못 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난 똘마니 정치가 싫다고 맨날 선언했잖아. 근데 자기 개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안민석도 요즘에 잘 나가서 이제 주로 안 쓸 것 같고 없잖아요. 정청래 의원도 잘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보가 잘 나가니까 집안 살림이 잘 되는 거야. 그래? 근데 이제 문 대표 쪽에서 저는 아까 이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일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적폐청산 이 부분들을 얼마나 부각을 시키느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어떻게 부각할 거냐. 두 번째는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러려면 정책에 대해서 안정감 있고 정책을 주도해야 하거든요, 이슈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연 확대, 사람으로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2월 2일자 발표가 됐는데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죠. 지난번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 했던 그 양반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 그 양반이 아니지만 그 어른을. 그 어른을. 좀 건방지. 아니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못마땅한 어르신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고 있어서 별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 그건 의미가 있네 또. 네, 호남의 상징이 목포 출신이시죠. 뭐 아무튼 그런 외연을 얼마나 확대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지난번 당대표 때 영입 인사들 한번 너시를 이뤘잖아요. 그거를 제2탄을 쏘아 올리겠다. 뭐 이런 걸 계획 중인데 이거를 얼마나 보여주냐. 그리고 출마 선언 같은 걸 굉장히 뒤로 미뤘잖아요. 뭐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가 준비됐으면 빨리빨리 하고 뭐 1등으로서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거는 빨리빨리 보여서
주도해야 한다. 그게 이제 문재인 쪽의 과제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출마래 여기 출연했을 때 더 잘 준비된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 잘 준비된 거로 보여요, 근데. 2012년에 비하면 뭐 훨씬 준비돼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사실은 가장 수성을 잘하는 정치인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천막 당사 이후에 자기한테 왔던 어떤 그 지지세를,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번 이제 최순실 사태 전까지 아주 굳건하게 지킨 어떤 이제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 지켜보면은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게 바뀌는 게 보이는데, 메세 본인의 어떤 그 코드로 뭐 신뢰 정치인, 약속의 정치인 뭐 그런 것들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갔었죠.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까지의 어떤 양상으로 봤을 때는 실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그 관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대목에는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좀 유심히 보는 측면 또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가운데 놓고 좀 더 아싸란 쪽, 좀 더 확실한 쪽, 좀 더 저긴 청산할 거야. 그쪽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었고, 이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일정도 있었는데,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죠. 거기서 지금 표를 가져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본선에서 그게 사실 무음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투표는 이제 진영 투표가 결집이 되기 거죠. 때문에 안 되는데, 경선에서는 저는 이제 재밌는 그 현상을 좀 기대해 보는데, 이를테면 TK 지역. 그러면 거기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전에 그동안 쌓였던 어떤 그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점잖아 보이면서, 그다음에 왠지 저쪽에서 이렇게 우리랑 좀 더 가까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서 그쪽에서 좀 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여론조사 이렇게 쭉 나온 것 중에 이번에 보면 매일신문이 그 TK 지역만 한 조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정도로 이렇게 안희정 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반기문까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유승민 의원보다 유승민 의원이 3.3%대인데 6%대가 나오더라고요. 안희정 지사가. 그래서 문재인은 16% 나왔군요. 16%. 네, 제법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저거는 이제 반기문 그만두기 전이었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문재인 사각지대 그리고 중도 성향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확장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캠프에서 불러주면은 안희정 캠프에 지금 가는 게 빈자리. 그렇죠. 빈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봐도 두루,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친노로 계속 찍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그런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포메이션을 만들기는 괜찮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 대선 주자들의 어디를 갈까도 고민하는데, 대선 주자가 와줬으면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시장 쪽을 손짓을 하다가 갑자기 안희정 지사 쪽으로 바꾸더라고요. 예. 저도 안 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지사는 지금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안 지사는 어쨌든 이재명 시장도 얘기 좀 해줘. 아니요, 그 다음에 할게요. 안 지사 먼저 얘기하고. 안 지사는 어쨌든 최고 우량주였죠, 사실. 언제 이게 뛰어오를지 몰랐지만 늘 준비된 후보였고요. 저평가 우량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각자, 선지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멀리 보고 수를 두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고요. 어쨌든 좀 신선하죠.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하고, 다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하고, 통합주의자, 중도주의자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지지도 조사해 보면 12%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의 15%가 1차 고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15%까지는 안 지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시장처럼. 근데 그 뒤에는 그야말로 안희정은 지금 딱 이제 시험대에 오른다. 깔딱고개.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정책 검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없다는 비판들을 많이 해. 예, 아직 내놓을 수 있는 정책 그걸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참모나 주변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검증이 시작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맥풀이 있느냐 그리고 흠결 없는 비리 없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느냐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시장이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거냐 적폐청산에 대한 비전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이미 벌써? 했죠. 이미 뭐라 그랬냐면 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안희정 지사가 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걔들랑 무슨 연정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나는 이재명 시장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난번에 기본소득 이야기 할 때 안희정 지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공짜밥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복지 논쟁이 이제 벌어질 뻔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 문제를 확대하지 말자. 물 거냐 말 거냐 할 때 물지 말자, 당장. 왜? 그게 안희정과 이재명이 그 당시만 해도 지지도 격차가 제법 났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희정을 키워주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 전략으로 가고 시민사회나 다른 쪽에서 문제제기하게끔 하자. 이런 이제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국면에서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복지 논쟁부터 시작해서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이재명 시장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짚혀졌을 때 과연 안희정 지사가 디펜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좀 참신함, 안정감 그리고 운동권이나 진보 쪽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캐릭터 뭐 이런 걸 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증문집답 막 이런 어떤 이벤트들도 굉장히 호응을 얻었고요. 그 양반들이 나를 봐야 되는데. 참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잠깐 넘어가기 전에. 공짜밥 싫어해요? 공짜밥이요? 예. 그걸 왜 싫어해? 우리 법에 걸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29,000원 미만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벌써 심상정 대표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을 애어른 같다. 오마이뉴스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팟짱에서. 아니, 박시영 부대표. 공짜밥 싫어해요? 좋아하죠. 공짜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근데 그런 게 이제 표퓰리즘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게 공짜가 예를 들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공짜밥 달라고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번 돈의 20% 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게 우리 사회가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고 부익부 빈익빈 돈 있는 놈들이 돈 벌고 없는 사람들 맨날 죽어가니까 야 사회가 나한테 기회 못 줬잖아. 근데 내가 굶게 생겼어 그러면 20% 이제까지 냈던 세금에서 나 좀 살펴줘. 근데 그게 공짜밥이라고 그래. 아니 공짜밥이라고 비하해도 나 먹고 싶어. 왜? 내가 세금 냈으니까. 이게 왜 나쁘지? 그러니까 안희정의 과제는 통합을 강조하는데 지금의 대통합은 기득권 논리이고 재벌의 논리일 수 있어요. 적폐청산 없이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중도하고 보수층을 지지를 받아서 15%까지 올라갈 텐데 근데 안희정 지사가 좀 오랫동안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왜? 안철수의 도약이 아까 독자적 힘으로 확장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못 올라올 텐데 한 10% 선에서 계속 머무를 텐데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버텨주는 것이 사실은 안철수의 도약을 또 막는 알겠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버텨라 안희정. 예. 그 정무 역량 어떤 이제 큰 정치인의 정무 역량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은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기회가 많은데 제일 못 살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1위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1위를 경험했던 후보인데 메르스 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때 1위 했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진 사퇴. 당신 쪼그라뜨린 거 아니야? 왜 웃어? 아니, 내가 서 도와주라 그랬지. 아니 저는 그래서 1등 전략이 어려우면 2등 전략 해라 자문해줬어요. 누가 왔길래. 네. 근데 말을 계속, 안 듣더라고요. 계속 그 문재인 후보 까면서 주저앉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무 능력에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의 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감 좋은 정치 나오기 힘든데 어쨌든 그 감으로 어떤 그 본인이 정무적인 어떤 그런 감이 있고 내 몫을 충분히 챙겨가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안희정 지사는 처음 지사가 돼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가 잘 된 후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제 부지사 시절부터 계속 그런 기조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충청이라는 그 어르신들을 마음을 붙들어서 거기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인정받았던 거기에 그 기조를 지금 전국으로 확장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몸에 많이 젖었어요, 그게. 충남에 맞는 옷인데, 그게 어르신들을 껴안고 통합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안 맞지. 전국적인 어떤 개혁 진보층한테는 잘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신선함 가지고 좀 극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컨텐츠가 있느냐. 이제 뭐냐면 시험대, 안희정 시대에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거야? 라는 청사진 내놔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 뼛속까지 그 개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또 좋지는 않더라고. 그런 행보가.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뭐 다른 사람들이 역선택도 들어오고 뭐 소극적 지지자도 들어오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전히 가장 낮은 게 뭐 김부겸 빼고 안희정입니다. 이재명보다 낮거든요.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떨어질 것 같아요. 1, 2, 3위가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안희정 이 순으로 가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지금 뭐 역선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선택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냥 쭉 이렇게 가는데, 크게 바뀔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살이 붙는 속도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뼈대가 잘 서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안캠프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승부처는 어디서 나냐면, 그러니까 열혈 지지자는 제가 볼 때 이재명이 세요. 민주당 지지자. 손가락 혁명군 뭐 이거 굉장히 하잖아요. 근데 승부처는 이 경선을 잘 보셔야 하는 게 호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충청을 하고 영남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첫 승부가 호남 광주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광주에서 문재인 압도적으로 한 40-50% 나오죠.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안희정 순이거든요. 그럼 안희정 캐릭터가 호남에서 통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변화를 굉장히 바라는 층인데 이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에서 안희정이 2등을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충청으로 오거든요. 충청에서는 안희정과 문재인 1위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치열할 겁니다. 그러면 안희정이 기회가 오는데 결선 투표로 안희정이 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호남 첫 번째에서 이재명이 2등을 하고 안희정이 3등을 한다면 충청을 거치면서 거의 엇비슷해지겠지만 이제 영남 그다음 수도권에 올라오면 영남도 모르잖아요. 영남 문재인이 1등을 하겠지만 안희정하고 모릅니다. 그거는 이재명이 모르게 이재명이 안동 사람 아니야. 이재명이 2등 할 가능성이 있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국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정봉주 의원 잘 아시겠지만 자 내가 가는 쪽이 지지하는 쪽이 무조건 1등이야 어디든. 근데 아무도 지지 안 해. 저는 아까 살이 붙는 거에 있어서는 이 당내에서 지금 이제 당원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떤 확실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가 있지만 조직은 안희정 지사가 더 잘 붙을 거예요. 이번에 조직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게 150만, 200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런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150만이 오는 것, 그냥 순수하게 200만이 오는 것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전국구에서 다 가입해갖고 경선에 올인하십시오 하는 거 그러게 되면 안희정 지사한테는 불리해요. 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갖고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 진보 쪽 캐릭터가 강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훨씬 이재명 시장 쪽으로 유리해집니다. 지금 예상하기에 200만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200만에서 250만까지 그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2월 10일부터 모집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적폐청산 이런 게 만약에 이슈로 된다면 당내 구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 반문재인, 비문재인 이 구도인데 1위 싸움이니까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 만약에 적폐청산 이 싸움이 세게 벌어지면 점진적 변화 대 과감한 변화 이 축으로 갑니다. 그러면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안희정 대 과감한 변화를 주장하는 문재인과 이재명 이 구도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에서 과감한 변화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문재인은 거죠. 어쨌든 1등으로 좀 메이드 좀 되어야 분위기인데. 아까 그거는 똑같은 논리로 그거에 선명한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과감한 변화는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문재인 빼놓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약간 진보층한테 지지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쪽에 가깝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안희정, 점진적인 변화와 통합을 중시하고 이쪽은 적폐 청산을 당내 강조하는. 경선이 문제네 오히려 안희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만약에 구도가 그렇게 잡히면 안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해봐요? 지금 여론조사 계속 했으니까 여론조사 계속 들여다봤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의 후보 적합도가 안희정이 높아요? 이재명이 높아요? 지금은 이재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조사 세계일보 조사를 보면 문재인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60.9%, 예. 이재명이 13.8, 안희정이 9.2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경선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200만, 250만에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쪽에서 자신하는 게 자기들 50만 정도를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성적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적극적 권유해서 10명, 20명씩 꼭 참여를 독려해서 아저씨, 적극적으로. 가서 꼭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진보 개혁 진영에 왜 제가 전해줘야 돼요? 의원님이 전하세요. 개혁 진보 진영 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25만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만이 움직일 수 있다. 그거는 아까 뭐라서 환상의 그림이 바뀐다 그랬죠. 이쪽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움직이는 숫자는 25만 명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싸움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아까 이때 속도를 붙거나 지지율로 보면 안희정이 우세하고 아까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열성적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더 준비돼 있느냐 그리고 누가 정책 이슈들을 주도하느냐 이 문제를 유심히 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선 순서에서 그러니까 관건은 안희정은 이 호남에서 2등만 하면은 그렇죠. 얘기했죠. 2등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주 포텐이 터지죠. 그러니까 충청에서 1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남인데 그 영남권에 가장 지금 이미지 지도가 이렇게 가장 맞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수도권에서는 또 진검승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반기문이 사라지기 전에 반기문이 유지됐을 때는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결선 투표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호남에서 그러니까 그 광주 전남에서 호남이죠. 호남을 다 묶어서 하나요? 묶어서 하죠. 묶어서 하면 시간도 없으니까 2등을 지금 점쳐봐야 이제 2등 누가 할 것 같아? 그 구라를 쫙쫙쫙쫙 풀었잖아 이제. 풀었는데 한 달 뒤이잖아요. 사실 경선이 거의 뭐 헌재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3월 한 뭐 중순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뻔한 결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3월 2월 말 3월 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10일 뒤에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3월 초에 그 인용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헌재. 그리고 나면은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전망이 생기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로 사회적 아젠다가 쫙 가요. 그리고 나서 4월 26일 날 대선이 있단 말이야. 4월 26일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왜? 내가 계속 4월 26일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야 그때. 저는 그 호남에서 2등을 이재명 쪽으로 더 봐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 손학규가 국민의당에 경선이 붙잖아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60대 이상들이 대개는 호남도 50대 중반 이후가 안희정을 지지하는 흐름이 강하고 50대, 40대는 이재명이 좀 셉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이 우세하지만 그래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르신들이 계속 풀고 있네. 누가 이긴 2등이냐니까. 2등 이재명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는 이렇게 안희정으로 해야 돼? 그렇죠. 뭐 이상한 게 선법이야. 근데 그럼 얼마 걸 거야 둘이? 자, 일단 출연료 받은 거에 반 딱 걸어. 저런 측면이 내가 먹는 거야 그건.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방 경직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10%는 어떻게든 계속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멋진 말을 써.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아젠다를 이렇게 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확장팩에 세력 확장팩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재명 시장 주변에 우리가 지금 이름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감도 좋고 그리고 직접 소통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확장팩 못 보여준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은 취약한데 그런데 자 만약에 이를테면은 안희정 지사가 뭐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제 생각에 이재명과 같이 한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이
이야기로 끝나요, 스토리가. 그런데 안희정과 같이 하는 사람 마지막 당권이나 어떤 뒤에 어떤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을 잡는 어떤 큰 세력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쪽은 청와대로 가거나 이제 내각으로 가고 어떤 그 흐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류에서 소외돼 있던 범친노나 그리고 또 친노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확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도 안희정으로 건다. 자, 일단 출연료 반씩들은 건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 이기든 내가 먹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다. 며칠쯤에 광주 첫 경선이 있을 지금 만약에 3월 초면 한 열흘 후에 딱 합니다. 열흘 후에 하나요? 3월 중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 후보 경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는데 지금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뒤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월 20일 이전에 20일 첫 번째 경선이 광주에서 열리는데 광주에서 누가 2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의 흐름은 보일 것이다. 네, 그리고 1등이 문재인이 만약 한다면 저는 한다고 보는데 그게 50%를 육박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50%를 문재인이 호남에 넘기면 거의 뭐 게임 끝난다고 제가 예측해 줄게요. 결선 투표 제가 예측해 줄게요. 문재인은 이미 50%가 넘는데 50%가 안 될 가능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문재인 메이드 되는 분위기, 문재인과 공격이 아니라 안희정과 이재명이 빡세게 붙어버리면 문재인은 50% 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과 이재명은 문재인을 공격할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되 정책으로 싸우면서 핫한 게임을 만들어버리면 문재인 대선도 좀 잡을 수 있다. 좋은 결론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남에 3명. 좋은 결론을 내는데 또 거기서 왜 붙이냐. 호남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민주당에. 그 3명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계호, 이춘석, 그 다음에 안호영. 3명이. 그분들이요. 대세에 전혀 지장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 50%를 놓고. 그건 별로 관심사 아니에요. 아니, 결선 투표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선 투표.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